네, 안녕하세요. 세네갈의 안덕종입니다. 네, 오늘은 사회가 진보하는데 왜 빈곤은 점점 더 늘어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있는 세네갈도 경제 성장률이라 그러죠. GDP 기준으로 1년에 약 7% 가까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매년 합니다. 보통 유럽의 국가들이 1에서 2%에 비하면 7%면 아주 압도적인 성장이죠. 그런데 실제로 세네갈에 제가 가보면 그 빈곤 인구는 자꾸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빈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루에 그 생활하는 기준이 1.9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을 이제 극빈층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유엔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9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한 2,200원에서 300원 정도 수준인데 그렇게 살고 있는 인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8억이니까 그 중에 약 한 10%, 약 한 7억 정도가 그 인구가 이제 극빈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7억 중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 모여 있는 그런 극빈층의 인구는 자꾸 해가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죠. 참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경제는 계속 발전하는데 극빈층은 계속 늘어난다. 예, 과연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왜 사회가 진보하는데도 빈곤은 점점 더 심해지는가? 먼저 고대 아테네 정치가 페리클레스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리클레스는 그리스 여권에 보면 그 뒷표지에 바로 이 사람의 얼굴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분은 키도 크고 잘생겼고 정치가이면서도 아주 웅변가고 달변가고 아주 말을 잘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나 가난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즉 가난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가 노력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라. 네가 노력만 하면 언제든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이분이 벌써 기원전 400년도 그러니까 지금보다 2500년도 더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고대 노예 사회였고 중세 농노 사회였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신분 계급이었죠. 이 농노는 이 기사 밑에 있으면서 항상 보호를 받고 여기에 세금을 내는 그런 지배 예속의 관계였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시민혁명이 터지면서 봉건적 신문제가 붕괴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민주주의가 개념이 도입되고 그리고 1700년대 중반에 산업혁명이 터지면서 우리가 드디어 자연을 통제하고 생산 능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애담 스미스입니다. 애담 스미스는 우리에게 국부론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책을 쓴 걸로 유명하죠. 애담 스미스를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잠시 아담 스미스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납니다. 스코틀랜드는 브리튼 섬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고 여기서 아담 스미스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태어나기 4개월 전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어머니 곁에서 자랍니다. 그래도 좀 4살 때 또 유괴를 당해요. 집시가 아담 스미스를 유괴해 가봅니다. 납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겪고 크는데 어머니가 가진 고생을 하면서 아담 스미스 다시 찾아오게 되고 아담 스미스는 이제 학교에 가게 됩니다. 학교에 가게 되면서 아담 스미스의 어떤 천재성이 발휘됩니다. 너무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옥스퍼드 대학교 철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이 옥스퍼드 대학 자체에서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철학과를 자퇴를 하게 됩니다. 자퇴하는 원인이 뭐냐면 교수들의 실력이 너무 형편없다. 내가 더 이상 이 대학에서 배울 것이 없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오만한 태도인데 이게 어떤 그 아담 스미스의 어떤 괴짜, 천재들은 보통 괴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 어머니하고 결혼하는 그런 일까지 이제 생깁니다. 자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그 과거에 자기가 이제 납치당했을 때 어머니가 이제 고생해서 자기를 찾았고 그런 돌보는 가운데 그런 애정이 아마 싹 닿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중에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부잣집 아들을 과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외를 하면서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계자 정신이 발현되죠. 진정한 공부라는 것은 교과서를 보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 체험 학습을 해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하면서 이 아들을 데리고 돌연 프랑스 지역을 2년 동안 순회하면서 거기서 많은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 당시에 프랑스는 중농주의 사상이, 그러니까 농업을 중시하는 그런 사상이 대두되고 있었고, 또 그 전체 유럽의 산업혁명 분위기가 퍼지면서 그동안 인간이 자연에 의해서 어떤 자연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던 시대를 벗어나서 산업혁명이 오면서 드디어 자연을 통제하는 시기로 이제 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방적기계라는 기계를 만들므로 인해서 양털을 이용해서 이제 방적하는 그 스피드가 수십 배 늘어나고, 그리고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절이고, 또 농업 부분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3포식 농업이라 그래가지고 이 포장을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1은 휴경을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놔둡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땅 속에 있는 질소 성분을 자꾸 수탈해가면 생산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3분의 1씩 나눠서 3분의 1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해마다 3분의 1은 농사가 짓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산업혁명이 오면서 사람들은 콩가 작물이 공기에 있는 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래서 이제 알팔파를 심게 되면서 3분의 1 3포식 농법에서 이제는 이제 윤작을 하는, 땅을 놀리지 않고 계속 심어서 결과물을, 산출물을 이제 많이 늘리는 그런 농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름하여 윤작이라고 한대요. 영어로는 following입니다. 계속 이제 following 하면서 지어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농업 쪽에서도 생산물이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담 스미스가 많은 걸 보고 느끼고 거기서 그걸 글로 적습니다. 글로 적어가지고 나중에 정리한 글이 바로 국부론이라고, 이제 지금으로 보면 뭐 어떤 경제학의 창시자, 경제학의 바이블의 책이 이제 되죠. 이 국부론을 이제 편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영국의 가난한 노동자라 하더라도 아프리카에서 수십 명의 부하를 거느린 벌거벗은 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 아주 놀라운 말이죠. 이 당시는 뭐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농업의 생산성이 수십 배 높아지고 또 방적기계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 양모를 수출할 수 있었고, 또 그 수출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버니까 아프리카에서 그 일하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아프리카의 왕보다 낫다, 이런 놀라운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국부론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가 제창한 자유시장 경제에 우리가 올인해야 된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저절로 시장을 잘 돌아가게 해준다. 그 국부론에 나온 얘기가 보면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주간 주인, 술도가 주인, 술도가는 이제 양조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부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박애심이 아니라 자기애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뿐이다. 무슨 소리냐면 생산자는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으로 생산에 아주 몰입하게 되고, 그러면 소비자는 또 소비자대로 소비만 잘해주면 경제는 저절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다. 국가가 애써 개입을 안 하더라도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하면 경제는 자연히 돌아가고 그것이 바로 국가 부로 창출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52년 후 1838년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소설책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올리버 트위스트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썼죠. 이 소설이 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냐면, 이 소설의 줄거리가 보면 올리버라는 아이가 이제 고아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런던 슬럼가의 소매치기 일당 소굴로 들어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이야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아들을 위한, 이제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고아들을 위한 근로의 집, 이제 워크하우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이제 노동을 하면서 겪는 그런 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정말 아이들을 학대하는 이야기, 아이들의 그 노동을 뺏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신랄하게 아주 비판하고 있죠. 찰스 디킨스가 영국은 정말 이제까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영국 런던의 그 아이들은 너무너무 밥도 못 먹고 있고 굶고 있고 그리고 생활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어떤 비판한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책 내용을 잠깐 보면 우리의 주인공인 올리버가 그 악당 페이긴이 이끄는 이분이 이제 악당 페이긴입니다. 페이긴이 어떤 장물나비죠. 장물나비가 지금 여기 애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앵벌이를 시키는 거죠. 그런 이 영국 어린이들의 어떤 가혹한 현실을 이제 그려주고 있는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올리버도 지금 여기 잡혀와서 페이긴으로부터 소매치기에 대한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책의 그 명대사는 바로 이거죠. Please, sir, I want some more. 제발 좀 죽 한 그릇만 더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죽 한 그릇의 죽은 뭐 우리가 말하는 영양가 있는 그런 죽이 아니고 정말 끼니를 때울 묽은 물에다가 밀가루 조금 탄 그걸 얘기합니다. 이 대사가 아주 이 책의 명대사로 이제 아주 좀 슬픈 스토리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거리에서 소매치기 하는 현상입니다. 악당 페이긴의 그 앵벌이들이 이 신사의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뭐 훔쳐 나가는 장면이고, 올리버가 이걸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놨죠. 이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영국은 아주 부자의 나라로서 모든 것이 정말 일사천리로 아주 낙관적인 분위기였지만은 실제로 영국의 어린 아이들의 삶은 이렇게 뒷골목에서 정말 못 먹고 거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소매치기로 이끌어지는 그런 사회상을 올리버 트위스트가 잘 풍자하고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이 올리버 트위스트 외에도 데이비드 코퍼필드, 크리스마스 캐럴 같은 소설을 또 쓰면서 영국 노동자 계급의 어떤 문제점들을 막 거침없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애덤 스미스가 말한 그 노동자들이 아프리카 추장보다 낫다고 했는데 아프리카 추장은커녕 아프리카 노예보다도 더 못한 삶을 노동자들과 아이들이 살고 있다. 이것을 아마 찰스 디킨스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영국 노동자들이 생활하는 거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여기 보면 노동자들이 잘 곳이 없어서 이 관 있죠, 관 속에 누워서 이렇게 자고 관 속에 누워서 책도 보고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또 노동자들은 관이 없는 노동자들은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쪽잠을 자는데 의자에 앉아서 자는데 이게 혹시 목이 떨어질까봐 이 줄을 쳐놓고 이 줄 위에 목을 이제 기대서 이렇게 자는 그런 불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난이 왜 올까요? 먼저 토마스 멜서스는 이런 가난이 왜 오는가에 대해서 가난은 인구 증가 탓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인구 증가, 쉽게 말해서 식량은 이렇게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까 이 지점에 오면 이제 폭발한다는 거죠. 이 지점에 오면은 큰 재앙이 온다. 사람이 못 먹고 이제 인구가 문제가 생긴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멜더스 트랩이라고 합니다. 이 지점을. 근데 실제로 멜더스의 이론은 1970년대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미치죠. 그때서 둘 만나 잘 기르자라든가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런 그 표어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도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쓰고 이것이 또 중국에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중국의 산하 제한 정책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멜더스가 얘기한 인구 증가론 얘기한 그 인구론의 이제 에세이입니다. 에세이인데 멜더스는 사실 자기가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언젠가는 큰 재앙이 온다. 이런 엄청난 소리를 해놓으니까 자기가 여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초판을 낼 때는 이 에세이집인데 에세이의 초판에 자기 이름을 살짝 뺐습니다. 뺐는데 이 초판을 내자 이 인구론이라는 초판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지금까지 그 노동자들이 못 살던 원인이 그 노동자들의 인구 증가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국가라든가 자본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가난의 탓을 인구 증가,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인구 증가로 돌리니까 이쪽 반대쪽에 있는 국가에서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이 자본가 계급에 굉장한 인기를 끌게 되자 나중에 그 2탄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올려서 자기가 썼다고 이제 다시 이제 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구론입니다. 이게 이제 인구론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그 인구는 예를 들어서 1, 2, 4, 8, 16, 32, 64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나머지 이제 생활 필수품들은 1, 2, 3, 4, 5, 6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특히 식량 문제에서 기근이 생기면은 이것은 그 최후의 가장 두려운 수단이 될 것이다 하면서 경고를 했죠. 멜러스가 이런 경고를 했는 이유는 바로 이웃 서민 아일랜드에 그 대기근이 오게 됩니다. 보통 그 아일랜드 대기근은 1845년에 왔는데요. 멜더스의 인구로는 훨씬 더 전에 이제 나왔죠. 실제로 멜더스는 아일랜드 대기근을 보지는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근이 올 것이라고 그 인구론에서 예측을 하고 했다는 게 굉장히 놀랍죠. 아일랜드 대기근의 원인은 물론 이제 감자의 역병이 돌면서 아일랜드 인구 자체가 당시에 800만이었던 것이 그냥 400만으로 인구가 완전히 뭐 2배 이상 이제 줄어든 그런 현상이 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가난의 원인은 지주의 착취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데이비드 리카도가 있습니다. 리카도는 이제 멜더스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멜더스는 인구의 가난의 원인이 인구 증가라고 하니까 이제 리카도는 거기에 대해 불만을 품었습니다. 왜 그 가난의 원인을 인구 증가라고 노동자들의 인구 증가라고 돌리는 것은 약간 좀 비열한 행위다. 그게 아니라 지주가 착취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땅의 수요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뭐 농사도 지어야 되고 공장도 세워야 되고 수요는 증가하는데 땅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대가 오르면 노동자들의 그 노동의 결과가 전부 지대 상승으로만 가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빈곤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땅값 상승을 막아야 된다. 지대 인하를 주장했고 지대 인하를 막는 방법으로 자유무역을 해야 되고 식량을 수입해야 된다고 이제 리카도는 주장을 하고 있죠. 다음 이제 세 번째 가난의 원인을 이제 아까 리카도가 얘기한 지주의 착취 때문이라고 이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해결 방법만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헨리 조지입니다. 헨리 조지는 지주의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징수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주가 착취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지주가 불로소득이다. 거기에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래서 지대 조세론을 펼치죠. 지대 조세론을 펼치면서 이것을 그 책 진보와 빈곤에 대해 언급하게 됩니다. 진보와 빈곤은 19세기 서양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는 정말 유명한 그런 책이 됩니다. 헨리 조지가 지은.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지나가는 트럭 운전수에게 그곳의 토지 가격이 얼마냐고 물었다. 그는 소가 지처럼 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떼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나도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다만 저쪽에 1에이크당 1000달러에 땅을 조금 팔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1000달러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죠. 그 순간 이제 헨리 조지의 머릿속에 부가 증가함에도 가난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 가치가 상승하므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특권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대 조세론의 근거가 되는 거죠. 자꾸 그 땅 가격이 상승하면 그걸 가지고 불로소득을 하는 지주에게 책임을 물려야 된다. 이게 헨리 조지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또 가난은 지금까지 얘기한 그것 때문에 가난이 온 것이 아니고 자본가가 주도하는 경제 체제,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바로 19세기의 그 위대한 인물인 칼 마르크스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이제 자본가가 주도하는 경제 체제가 문제다. 그럼 자본가가 주도하는 경제 체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자본가는 인풋을 위해서 돈을 투자를 합니다. 돈을 투자하고 상품을 만들고
거기에서 상품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게 이제 자본가의 경제 체제인데, 여기에는 이제 노동자들의 노동이 들어가죠. 근데 문제는 자본가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노동을 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도 자꾸 초과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더 많은 이윤이 나면 이 더 많은 이윤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노동자들이 받는 돈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냥 기초 생활만 수급할 수 있는 정도의 돈만 받고, 나머지는 전부 자본가에게 이윤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부자가 되는 사람은 지주가 아니라 바로 자본가, 여기서 말하는 자본가는 기업가도 되겠죠. 이런 사람들만 자꾸 돈을 벌고 노동자는 가면 갈수록 가난해진다. 그래서 이 경제 체제 자체를 우리가 타파하고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7년 여기 보면 세계를 지배하는 손 하면서 이 포스터가 보이시죠? 이게 이제 노동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자본가를 타파해야 된다. 그런 뜻의 어떤 유명한 포스터 그림입니다. 1917년 6월 30일 잡지 그 솔리데리티라는 연대라는 잡지에 실린 이제 카툰입니다. 하나의 큰 유니온, 원빅 유니온 하면서 세계를 지배할 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가난을 해결하자면 네 가지 안이 나왔는데, 첫째, 멜더스는 인구가 때문에 그러니까 인구를 감소해야 된다. 그리고 리카도는 곡물을 수입해서 땅값을 낮춰야 된다. 그리고 헨리 조지는 땅값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에게 지대 과세를 많이 물려야 된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이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 결국은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것은 이 폐지를 하려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수단을 사회적으로 전부 공유해야 되고, 결국은 이제 사회주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네 가지의 그 공통점을 보면 이 가난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사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왜 사회가 진보하는데 빈곤은 점점 더 심해지는가에 대한 결론은 결국 가난을 나라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가난은 나라님이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세금을 걷어서, 세금은 이제 부자는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3%를 낸다면 1억을 버는 사람은 이제 30%를 내는 그런 누진세를 적용하고, 이 세금을 걷어서 복지 정책을 잘 써야 된다. 의료, 보건, 교육, 문화 등의 복지 정책을 잘 쓰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즉 국가가 나서서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가난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17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Escape from Poverty, 가난으로부터 탈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로 헝거, 배고픔으로부터 또 탈피고, 그러나 아쉽게도 그 월드뱅크가 제시한 가난의 그 증가 그래프를 보면 앞으로 향후 15년간 아프리카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안타까운 보고서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가난은 정말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 전 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될 숙제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아주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